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자녀를 불평케 하고 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리 될 수 있는 것, 즉, 다 큰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다 큰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 그 첫 번째는요, 재테크 주도권입니다. 간혹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가입한 보험, 대체로 그렇게들 하죠. 그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해서 이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자녀에게 보험료 이제 내어라 하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녀는 부모가 가입해서 보험료 내라 하는 그 보험 상품 어떻게 할까요?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입했던 그 시대와 이 자녀의 시대는 너무 달라졌고,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가 준비한 이것이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청년들 보험 무지 싫어합니다. 어쨌든 이 보험이 필요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린 자녀에게 가입했던 그 보험이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건네줄 수 없는 행편처럼 이 재테크에 있어서 주도권을 다 큰 자녀들에게 누가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펀드, 주식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님들 가운데 펀드나 주식을 제대로 원칙대로 하신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원칙으로 그 결과 큰 손해를 보았던 그 경험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경우,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 시대에는 어떤 게 좋았죠? 부동산이 승승장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부모의 경험으로 재테크 방향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결과가 다 큰 자녀의 재테크 주도권은 당연히 그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부모가 부모의 경험으로 다 큰 자녀의 재테크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면, 즉 강요하다 보면 결국 자녀는 은행에만 머물게 됩니다. 즉 은행밖에 모르는 다 큰 자녀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재테크 주도권도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큰 재벌의 경우는 그 자산 관리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없습니다. 그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름대로 큰 틀에서 자산의 대물림, 계획과 전략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내에서는 자녀가 재테크를 주도권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계획과 선택하에 할 수 있는 훈련, 경험을 길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결국 자녀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재테크 주도권을 다 큰 자녀에게 이양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이 잘 못되면 결국 부모, 자녀 간에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손해를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자녀를 교육을 시켜서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대체로
평균 2 내지 3억이 2, 3억이 든다고 합니다. 2, 3억 들여서 또 상당한 시간까지 보통 20대가 넘죠. 취직해서 직장에서 받는 첫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테크, 경제와 투자에 대한 공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가정은 물론 학교를 통틀어서 이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업료를 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잃는 것을, 즉 손해보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고 한편 모순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재테크에서 바로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테크의 임무는 바로 이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교육이죠. 따라서 이 적당한 손실은 기한 수업료라는 거죠. 이때 이제 적당한 손실이 중요합니다. 이 적당한 손실은 물론 손해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재테크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익을 낸다는 것 오히려 큰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자신감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적당한 손실은 상당히 보약이 되고 또 귀한 수업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당한 손실, 이것은 곧 잘 알고 원칙을 배워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오는 손실이 적당한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귀한 수업료를 낸다, 손해본 것만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업은 뭐죠? 제대로 원칙대로 먼저 배워야 하겠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도 손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이다. 그러나 많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원칙을 지켜주는 큰 양념이다. 이것 또한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번째, 손해를 칭찬하자. 반대로 처음에 조금 손해 났다고 해서 그것 봐라,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씀은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권리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다 큰 자녀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이든 또 대학은 유학이든 공부는 참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 공부를 계속 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합니다. 뭐 고시원, 또 취업학원 많죠. 다 돈이 듭니다. 또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든 창업이든 이 도전도 참 끝이 없습니다. 이때도 항상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또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 결혼하지 않는 주의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 큰 자녀가. 그렇지만 이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과 이 자녀 간의 선택, 즉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되 책임은 상당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딱 하나, 경제적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재정적, 경제적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어떤 약속이나 조건 없이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여유가 될지라도 자녀의 이 진로 선택,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 책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주면서 모든 권리에는 내가 또 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 이런 훈련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유대인이나 특히 이제 선진국 이런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으로 자녀의 앞길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의 비전을 펼쳐 나가면서도 분명한 재정적 책임도 같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그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권리와 책임의 균형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부모 노후 우선입니다. 이 말씀은 자주 들었지만 정해진 자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먼저 부모 노후 우선이다라는 거죠. 최근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노후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중장년 5명 가운데 2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모셔야 되고 아래도 모셔야 되니까 결국 샌드위치, 자신의 노후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해야 할까? 자, 여러분들은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족이다. 가족들이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요, 지난 2006년도에 63.3%, 즉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 사람이 나이 든 부모 당연히 가족이 부양해야겠죠. 이때의 가족은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지난해 2018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해야 할까? 당연히 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2006년과 2018년 12년 동안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해야 할까 할 때 이런 답,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답도요, 누가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지난 2006년도에는 불과 7.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었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답을 한 사람이. 그런데 지난 2018년에는 똑같은 질문,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해야 할까에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노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길게 보면 이 자녀 사랑입니다. 나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당장에 자녀를 도와주는데 그 재정을 사용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누가 안게 된다? 자녀가 안게 된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걸 원할까요? 조금 전에 설문의 결과처럼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재정이 정해져 있다면 부모의 노후가 우선이다. 그것이 또한 길게 보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리기와 쓰기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다 이 돈을 불리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쓰는 훈련이 같이 균형이 없으면 나중에 여유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도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남자분들, 60대 이상의 남자분들 분명히 재정적인 여유는 있는데도 쓰는 것이 참
불편해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자리인데요. 자, 우리나라 60대 항원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는 지난해 1년 전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제 국민연금도 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분할 건까지 생겼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60대 항원 이혼이 더 증가하게 된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보면 참 60대 이상의 아버지, 가장들은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오직 이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정서적인 이 습관이 만들어진 상태로 60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과 같이 건금절약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아내보다 아빠, 남자, 가장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 아내, 엄마였던 분은 조금 이제 자식들도 출가하고 경제적 독립도 하고 해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쓰고 살고 싶은데 남자들은 오랫동안 계속 긴장해 왔고 제대로 돈 쓰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에 근교에 나가보면 좀 예쁘고 고급스러운 이런 식당에 점심시간에 전부 누가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60대 이후에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여성분들은 엄마, 아내는 쓰고 싶어 합니다. 좀 이제 여유를 회복하고 싶은데 남자, 아버지, 가장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긴장스럽게 살아왔던 그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60대 항원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은요,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쓰기 위해서 법니다. 너무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너무 빠지다 보면 결국은 내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돈이 지배하는 나의 삶이 되죠. 반대로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쌓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번다. 정말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롤 모델 가운데 하나가 이 재정 관리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요, 예를 들면 60대 이상 부모님들이 과거의 이 재테크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꾸면서 자녀들에게 모델이 본이 되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60대에도 앞으로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기 투자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실천들을 해 나갈 때 어린 자녀는 물론 다 큰 자녀들도 어깨 넘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공부가 없다는 거죠. 이 분리기와 쓰기의 균형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쓰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 자녀 결혼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 가지신 분은 어떤 며느리일까? 또 딸 가지신 분은 어떤 사위일까?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좋다고 데리고 왔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할 수만 있다면 지난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서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지난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 사익감 또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도
행복 소비를 하고 또한 가치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기와 쓰기의 균형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리기와 쓰기의 균형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것을 부모님들이 잘 실천하고 어깨너머 어린 자녀들이든 또 다 큰 자녀들이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정말 우리가 자녀 잘 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다른 결과를 아무도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다 큰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돈 파는 가게 구독하거나 좋은 분께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5로 전화 주시거나 돈 파는 가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 1:1 채팅창 통해 이용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